똑같이 예순을 넘긴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주변에서 존경받고 자식들이 찾아오는 반면 어떤 사람은 가족들조차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 이제 다 늙어서. 아무도 안 찾아. 세상이 변해서 우리 같은 노인들은 쓸모없어졌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2500년 전 중국 노나라에 살았던 공자라는 사람은 이미 이 문제의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예순이 되면 귀가 순해진다고요. 이 말의 의미는 60년을 살면서 세상 이치를 깨달아 무슨 말을 들어도 그 속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경지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순이라는 나이는 낡아지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와인이 오래될수록 깊은 맛을 내듯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통찰과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순을 넘기면서 오히려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사람은 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이 나무에 오래 달려 있다고 다 홍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바람도 쐬어야 하고 햇볕도 받아야 하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맞아야 달콤한 홍시가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시간만 흘러보낸다고 저절로 지혜로운 어르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거짓 위로를 건네지 않을 겁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이 나빠서 그래요 같은 달콤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공자가 2500년 전에 이미 간파했던 인생이 꼬이는 진짜 이유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듣기에 따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픈 곳을 눌러야 병이 낫는 법입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방어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이유 중 적어도 한두 가지는 여러분의 모습과 닮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자꾸 꼬이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지 않고 생각만 하면 위태롭다고요.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나는 평생 공부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읽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공자가 말한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머리에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고 나서 반드시 그것을 익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익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집 거실에 전등 스위치가 있습니다. 밤이 되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소파에 앉아서 생각합니다. 저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질 거야. 전기가 흘러서 필라멘트를 가열하고 빛이 나올 거야. 그러면 방이 환해질 거야.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도 불은 켜지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스위치를 직접 눌러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서 이 당연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해야 건강해질 텐데, 책을 읽어야 뇌가 늙지 않을 텐데, 자식한테 먼저 전화해야 관계가 좋아질 텐데, 이웃과 인사를 나눠야 외롭지 않을 텐데, 새로운 취미를 배워야 삶이 즐거워질 텐데, 이렇게 생각만 합니다. 매일매일 생각만 합니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평합니다.
건강이 왜 이 모양이야? 머리가 자꾸 안 돌아가. 자식들이 왜 안 오지? 외롭고 심심해 죽겠네. 인생이 재미없어. 당연합니다.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으니 불이 켜질 리가 없죠.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즐기는 것만 못하다고요. 이 말의 의미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안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운동이 좋다는 것을 안다.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지식입니다. 그런데 좋아한다는 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입니다. 실제로 해보니 좋더라. 마음이 움직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즐긴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 것이 된 상태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다는 단계에서 멈춥니다.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귀찮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무거워집니다.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귀찮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내일 하지 뭐, 다음 주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둘째,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잘 못하면 창피하겠지.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발목을 잡습니다. 셋째, 변명거리를 찾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못해. 눈이 침침해서 안 돼. 나이가 너무 많아서 늦었어. 핑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고요. 여기서 위태롭다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냥 손해를 본다거나 아쉽다는 게 아닙니다. 위태롭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위험할까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위험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생각은 점점 헛된 망상으로 변해갑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공상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내가 그때 그렇게만 했더라면,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이 순간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치게 됩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여러분은 점점 더 무력해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70이 넘으신 나이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스마트폰이야. 그냥 옛날 폰 쓰면 되지. 하지만 그분은 매일 1시간씩 자식에게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전원 켜고 끄는 것도 헷갈렸습니다. 앱이 뭔지, 아이콘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카카오톡으로 손주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을 보고 새로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손수 사진을 찍어서 가족 단체방에 올렸습니다. 지금 그분은 손주들이 가장 자주 연락하고 싶어하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주들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스마트폰 사용법이 아닙니다.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되라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그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10분씩 산책하기,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 가기,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볼까요? 당신의 인생이 자꾸 꼬이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지독한 고집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렇게나 만난 세 사람 중에도 내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 최소한 한 명은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점을 보면 따라 배우고 나쁜 점을 보면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것이죠. 얼마나 열린 태도입니까?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정반대가 됩니다. 내가 너보다 세상 경험이 많아. 내가 밥 먹은 게 내가 소금 먹은 것보다 많아. 내 말이 맞아. 너는 아직 몰라.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만 옳다고 우깁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말은 아예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뭘 알아?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무시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두 번째 함정입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래되고 굵은 소나무 같은 나무가 있고 대나무처럼 속이 비어 있으면서도 유연한 나무가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옵니다. 어떤 나무가 살아남을까요? 의외로 대나무입니다. 굵고 단단한 소나무는 바람에 맞서다가 결국 부러집니다. 하지만 대나무는 바람이 불면 휘어졌다가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속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머릿속을 비워야 합니다. 나는 이미 다 안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반대로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머릿속이 자기 생각으로 꽉꽉 채워집니다. 60년 넘게 살아온 경험과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아니야. 원래는 이런 거야. 내 경험상 그건 안 돼.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정말 옳았습니까? 여러분의 고집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자식들과 사이가 좋지 않고 친구들과 자주 다투고 주변 사람들이 피하고 외롭고 쓸쓸한 이유가 뭘까요? 혹시 여러분의 그 고집 때문은 아닐까요? 공자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같아지지 않고 소인은 같아지되 화합하지 못한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말입니다. 수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조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준 낮은 사람은 겉으로는 같은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서로 갈등합니다. 진정한 조화가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이란 모두가 자기 생각과 똑같이 움직이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자기 말을 잘 들으면 효자고 손주가 자기 뜻대로 하면 착한 손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화목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공자가 말한 화합은 전혀 다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조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싶어요.
고집 센 부모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말도 안 돼.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안 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내 말 들어. 결혼은 꼭 해야 해. 그리고 나서 자식을 설득하고 압박하고 강요합니다. 결국 자식은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전화도 잘 안 받고 집에도 잘 안 옵니다. 부모는 서운해합니다. 내가 내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왜 이해를 못해? 이것이 고집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반대로 유연한 부모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빠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 다만 신중하게 생각해봐. 그리고 혹시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얘기하고. 자식은 안심합니다. 자기 생각을 존중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부모와 더 자주 대화하게 됩니다. 자기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유연함이 만들어낸 화합입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모든 것을 적으로 만듭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은데 자기 생각만 옳다고 우기면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공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다양한 생각이 있고 그 모든 것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요.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는 말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인생이 풍요로워진다는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여러분, 솔직해지십시오. 여러분의 그 고집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안겨주었습니까? 외로움? 갈등? 소외? 그렇다면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대나무처럼 유연해져야 합니다. 속을 비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말을요. 그들은 여러분이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세상은 다시 넓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자꾸 꼬이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습관적인 남 탓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소인은 책임을 남에게서 찾는다. 이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요즘 사람들은 남 탓만 하지. 그런데 잠깐,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혹시 자신도 모르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남 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옆집에서 시끄럽게 해서 잠을 못 잤어. 식사를 합니다. 입맛이 없습니다. 요즘 배우자가 음식을 성의 없이 해. 텔레비전을 봅니다. 화가 납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정치인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습니다. 요즘 애들은 부모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일만 바빠. 친구가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 변했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남 탓입니다. 옆집 탓, 배우자 탓, 세상 탓, 자식 탓, 친구 탓.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에 뭔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거울이 왜 이렇게 더러워? 그리고는 열심히 거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을 닦고 왼쪽을 닦고 위를 닦고 아래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닦아도 얼룩은 그대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룩은 거울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얼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단지 사실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웃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일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 얼굴에 있는데 거울만 닫고 있습니다. 자식과 사이가 안 좋으면 자식 탓을 합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효도를 모르는 세대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내가 자식을 대하는 방식이 문제는 아닐까요? 만날 때마다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돈은 얼마나 버니? 왜 그렇게 살이 쪘어? 옷은 왜 그렇게 입고 다녀? 이런 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집에 오는 게 고문입니다. 만날 때마다 잔소리와 간섭과 비교뿐입니다. 그러니 피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네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피해? 거울을 닫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 얼굴에 있는데 말이죠. 배우자와 자주 다툽니다. 저 사람이 성격이 이상해. 저 사람이 변했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모두 배우자 탓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고마워, 수고했어, 사랑해라는 말을 언제 했습니까? 아마 기억도 나지 않을 겁니다. 대신 그것도 못해?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옆집은 안 그러던데 이런 말만 했을 겁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그러고는 배우자가 차갑게 대한다고 불평합니다. 당연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친구들이 연락을 잘 안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야. 친구도 없어졌어. 하지만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더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만났을 때 친구들이 즐거워했습니까? 혹시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아들이 말이야. 우리 며느리는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아니면 반대로 불평불만만 늘어놓지는 않았습니까? 요즘 건강이 안 좋아.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물가는 왜 이렇게 비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이 빠집니다. 만나면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은 모릅니다. 세상이 야박해졌어. 친구들이 변했어. 또 거울만 닫고 있습니다. 공자가 말한 군자와 소인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군자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한 게 뭘까?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뭘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소인은 문제가 생기면 즉시 남을 탓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환경이 나빠서 그래. 운이 없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장할까요? 어떤 사람이 변화할까요? 당연히 군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남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자식을 바꿀 수 없고, 배우자를 바꿀 수 없고, 친구를 바꿀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반대로 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평생을 허비하고 바꿀 수 있는 자기 자신은 그대로 둡니다. 이것이 인생이 꼬이는 근본 원인입니다. 자식이 마음에 안 듭니까? 자식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식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잔소리 대신 격려를, 간섭 대신 존중을, 비교 대신 인정을 주십시오. 그러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여러분이 바뀌었으니까요. 배우자가 차갑습니까?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이 먼저 따뜻해지십시오. 감사의 말을 하고, 칭찬을 하고, 관심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배우자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거울의 원리입니다. 거울 앞에서 웃으면 거울도 웃습니다. 거울 앞에서 찡그리면 거울도 찡그립니다. 거울을 닦는 게 아니라 내 표정을 바꿔야 합니다. 공자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을 행하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이긴다는 것은 자기 안의 이기심, 자기 중심적 사고, 게으름, 변명,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이기기 어려운 적입니다. 남을 탓하는 것은 쉽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기 때문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합니다. 계속 남 탓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은 행복했습니까? 남 탓을 하면서 마음이 편했습니까? 아닙니다. 남 탓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 무력해집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해결 능력을 남에게 넘겨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해, 세상이 달라져야 해, 환경이 좋아져야 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불행합니다. 반대로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면 힘이 생깁니다. 내가 뭘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문제의 해결 능력을 되찾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이면 주변이 바뀝니다. 마법 같은 일입니다.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바뀝니다. 거울의 원리입니다. 내 얼굴을 씻으니까 거울에 비친 모습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남 탓을 멈추십시오. 자식 탓, 배우자 탓, 세상 탓, 정치 탓, 환경 탓을 멈추십시오. 대신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잘못한 게 뭘까?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뭘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겁니다. 자존심도 상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공자가 말한 군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자꾸 꼬이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가족에 대한 소유욕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어울리되 같아지기를 강요하지 않는다. 이 말을 가족 관계에 적용하면 정말 큰 지혜가 됩니다. 함께 살되 똑같아지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키웠으니까, 내가 돈 들였으니까. 그래서 자식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가 되라고 했는데 왜 안 해? 좋은 회사 다니라고 했는데 왜 그만둬? 결혼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해? 자식의 인생인데 마치 자기 인생인 것처럼 간섭합니다. 자식이 반발하면 서운해합니다. 내가 내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부모 말을 왜 안 들어? 하지만 공자의 말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어울리되 같아지기를 강요하지 않는다.
자식은 여러분과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시대에 태어났고,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생각이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 중요한 비유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에 여러 종류의 꽃이 있습니다. 장미도 있고, 백합도 있고, 해바라기도 있고, 민들레도 있습니다. 정원사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전부 장미가 되라. 장미가 제일 예쁘니까 모두 장미가 되는 게 좋아. 말이 됩니까? 백합은 백합대로,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대로, 민들레는 민들레대로 아름답습니다. 각자의 색깔과 향기와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아름다운 겁니다. 만약 모든 꽃이 장미가 되면 오히려 단조롭고 지루할 겁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손주는 손주대로 각자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가족이 조화롭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착각합니다. 가족이 화목하려면 모두가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기 가치관, 자기 취향, 자기 삶의 방식을 자식에게도 강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숨이 막힙니다. 자기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거리를 둡니다. 멀리 도망갑니다. 부모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날 피해? 당연합니다. 숨을 쉬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회사를 다녔습니다. 정년 퇴직하고 연금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정년까지 다녀라. 그게 행복한 삶이야. 하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창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기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런 건 위험해. 실패하면 어떡해? 내 말 들어. 결국 아들은 아버지 몰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빚도 생기고 실패도 겪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며 비난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아들은 행복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길이 아들에게는 맞지 않는 길이었다는 것을요. 아들은 다른 사람이었고, 다른 시대를 살고 있었고,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관계가 많이 틀어진 후였습니다.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왔지만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 실수를 할 권리도 있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간섭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응원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조언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은 자식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공자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가까이 하되 불손하지 않다. 이 말을 가족관계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가까운 사이지만 서로의 경계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자식의 사생활을 간섭하고 결혼한 자식의 부부관계에 끼어들고 손주 교육에 참견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선을 넘는 행위입니다. 가깝다고 해서
모든 게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져? 내가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그게 문제입니다. 선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식을 지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입니다. 소유욕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말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십시오. 물리적 거리가 아닙니다. 정서적 거리입니다. 자식의 인생에 적당히 관심을 가지되 깊숙이 간섭하지 마십시오. 조언은 주되 강요하지 마십시오. 기대는 하되 요구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하되 소유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공자가 말한 어울리되 같아지기를 강요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오히려 가족은 더 가까워집니다. 서로를 존중하니까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니까요. 그래서 편안해집니다. 만날 때마다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5번째, 마지막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자꾸 꼬이는 5번째 이유는 바로 배움의 중단입니다. 공자의 가장 유명한 말, 논어의 첫 문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배움이 즐거움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배움을 멈춥니다. 이제 다 배웠어. 내 나이에 뭘 더 배워. 머리가 안 돌아가서 새로운 건 못 배워. 이런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배움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늙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죽기 시작합니다.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흐르는 물은 맑고 깨끗합니다. 계곡물, 강물, 바닷물, 이런 물들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물고기가 살고 식물이 자랍니다. 하지만 고인 물은 어떻습니까? 움직임이 없는 물은 금방 썩습니다. 냄새가 나고 이끼가 끼고 모기가 생깁니다. 생명이 사라집니다. 뇌도 똑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익히는 뇌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생각만 반복하고 새로운 자극이 없는 뇌는 점점 퇴화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뇌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근육과 똑같습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듯 배우고 생각하면 뇌신경세포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가능합니다.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단 노력해야 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좁은 세계에 갇힙니다. 매일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같은 사람들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길을 걷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낯선 것을 피합니다. 편안한 것만 찾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자극받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새로운 연결을 만들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기능이 떨어집니다. 기억력이 나빠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더욱 새로운 것을 피하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공자는 73까지 살았습니다. 당시로는 매우 긴 수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배웠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책을 편찬하고
새로운 생각을 발전시켰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말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요. 배움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운 게 언제입니까? 새로운 책을 읽거나,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아마 오래전일 겁니다. 아니, 어쩌면 한 번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서 안 돼. 머리가 나빠서 못해. 시간이 없어. 돈이 없어. 핑계는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입니다.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있습니다. 하루에 텔레비전 보는 시간만 줄여도 한두 시간은 나옵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도서관은 무료입니다. 유튜브에는 무료 강의가 넘칩니다. 공원에서 운동하는 것도 돈이 들지 않습니다. 머리가 나쁘다는 것도 핑계입니다. 노벨상을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겁니다. 완벽하게 못해도 됩니다.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다. 옛 것을 좋아하고 부지런히 구한 사람일 뿐이다. 겸손한 말입니다. 공자도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배우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1년 후, 2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그때도 똑같을 겁니다. 아니, 더 나빠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1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이면 됩니다. 악기를 배워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글을 써도 좋고, 외국어를 공부해도 좋고, 역사를 배워도 좋고, 원예를 배워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답답할 겁니다. 손이 안 따라가고 머리가 안 따라갈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정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뇌가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익숙해질 겁니다.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그때 느끼는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공자가 말한 바로 그 기쁨입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의 성취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자신감, 아직도 배울 수 있다는 희망,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더 이상 늙었다, 끝났다, 이제 할 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게 될 겁니다. 대신 아직 배울 게 많다, 할 수 있다, 재미있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늙음은 배움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호기심을 잃을 때 시작됩니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할 때 시작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계속 배우는 한 여러분은 늙지 않습니다. 뇌는 살아있고, 마음은 젊고, 인생은 계속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이 꼬이는 5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지독한 고집, 습관적인 남 탓, 가족에 대한 소유욕, 그리고 배움의 중단.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됩니까?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한두 가지는 분명히 해당될 겁니다. 어쩌면 5가지 모두 해당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깨달았으니까요. 문제를 알았으니까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중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고마워라고 한마디 하십시오. 내일 아침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모레 자식에게 잔소리 대신 잘하고 있어라고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이번 주 도서관에 가서 책 한 권을 빌리십시오. 다음 주 관심 있던 취미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공자의 지혜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500년 전 사람들도 게으름을 피우고 고집을 부리고 남 탓을 하고 소유욕에 사로잡히고 배움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불행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행동하고 유연하고 책임지고 존중하고 배우는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 똑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바꿀 것인가? 계속 불평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행동하며 살 것인가? 계속 꼰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존경받는 어른이 될 것인가? 이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여러분이 오늘 들은 이야기를 그냥 안다는 단계에 머물지 마십시오. 실천해서 좋아하는 단계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즐기는 단계까지 도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60, 70, 80은 낡은 나이가 아니라 익어가는 나이가 될 것입니다. 홍시처럼 달콤하고 깊은 맛을 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는 어렵습니다. 평생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역시 안 돼. 나는 안 바뀌나 봐. 너무 늦었나 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공자도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내가 안다고 하지만 덫에 걸리고 그물에 걸려도 피할 줄 모른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것입니다. 비록 천천히 가더라도, 비록 자주 넘어지더라도,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계속 가십시오. 그것만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공자가 꿈꾸던 군자의 길입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아니,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배우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듣기만 하고 끝나지 마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지금 당장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공자가 2500년 전에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꼬이지 않고 활짝 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